움직임 속의 움직임. 빛의 속도로 이루어진 납치였다. 우리밖에 없었다. 온통 칠흑이었다. 시간이 지나도 칠흑같이 어두웠다. 어렴풋한 빛도 찾을 수가 없었다. 30분 정도가 흘렀을 때였다. 극도의 어둠 속에서 벼랑간 강렬한 빛이 들어왔다. 이곳에는 탁자 하나와 등받이 없는 의자 5개가 전부였다.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배 안에는 모든 것이 죽어있는 듯 했다. 이 잠수함 같은 배는 움직이고 있을까? 수면으로 올라왔을까? 아니면 깊이 잠수했을까?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이유 없이 조명이 켜졌을 리는 없으니 나는 어서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기대했다. 우리를 이곳에 가두고 모른 채 하려 했다면 이 지하 감옥 같은 곳에 불을 밝혀주지 않았을 것이다. 내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빗장을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리고 두 남자가 나타났다. 한 남자는 작은 키에 다부진 근육과 쩍 벌어진 어깨, 건장한 팔다리와 강인한 얼굴, 검고 풍성한 머리카락, 두터운 콧수염, 강렬하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 활기가 넘쳤다. 또 다른 남자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나는 그의 특징을 바로 알아차렸다. 어깨선은 아치를 이루고 그 위에 위험 있는 머리가 있고 검은 눈은 냉철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다. 다소 창백해 보이는 그의 피부는 피가 조용하게 돌고 있음을, 차분한 성격임을 알려주었다. 눈썹 근육이 빠르게 수축하는 걸로 봐서 그는 활기찬 사람이기도 했다. 끝으로 그의 깊은 호흡은 생명력이 팽창하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내가 보기에 남자는 용기 있는 사람인 것 같았다. 또한 자부심이 강한 듯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솔직한 사람이라고 덧붙이고 싶다. 두 낯선 남자는 몸에 꼭 맞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특별한 재질의 옷을 입고 있었다. 분명 선장으로 보이는 키 큰 남자는 한마디 말도 없이 우리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그 다음 자기 동료에게 몸을 돌려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이야기했다. 다른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고 또다시 전혀 알 수 없는 말로 두세 마디 덧붙였다. 그러더니 내게 눈짓으로 무언가를 질문했다. 나는 불어로 전혀 못 알아듣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도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았다. 상황이 난처해졌다. 나는 정확한 발음으로 작은 부분도 빠뜨리지 않고 우리의 모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또한 격식을 갖춰 나는 아로낙스 교수이고 이쪽은 하인 콩세유, 저쪽은 작살잡이 네드랜드라고 소개했다. 온화하고 차분한 눈빛을 가진 남자가 조용히 예의 바르게 그리고 주의 깊게 내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그의 표정만으로는 내 말을 이해했는지 알 수 없었다. 내 말을 못 알아들었다면 영어로 이야기하는 방법이 남아 있었다. 좀 더 보편적인 언어인 영어로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네드랜드는 내 말을 그들에게 영어로 옮겼다. 자기 성격대로 생동감 있게 이야기했다. 그는 이곳에 갇힌 것을 격렬하게 불평했고 표현력 넘치는 몸짓으로 우리가 배고파 죽을 지경이라는 것도 알렸다. 하지만 그들은 작살잡이의 말도 알아듣지 못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두 남자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자 콩새우가 조심스레 말했다. 주인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독일어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자네가 독일어를 할 줄 안다고? 내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콩새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우리가 겪은 일을 세 번째로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의 우아한 독일어 어법과 훌륭한 억양에도 실패했다. 궁지에 몰린 나는 어린 시절 배웠던 기억을 긁어모아 라틴어로 이야기했다. 결과는 역시 실패였다. 마지막 시도까지 실패하자 두 남자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몇 마디 주고받더니 아무런 말도 없이 나가버렸다. 다시 문이 닫혔다. 비열한 인간들, 우리는 이 감옥에서 굶어 죽게 될지도 몰라요. 결론은 나왔어요. 저놈들은 악당이라고요. 네드랜드가 바락바락 소리쳤다. 좋아.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일까? 악당의 나라겠지요. 네드랜드의 말이 끝나자마자 문이 열렸다. 한 승무원이 들어와 우리에게 옷가지를 건넸다. 알 수 없는 천으로 만든 윗옷과 바지였다. 우리는 서둘러 그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동안 승무원은 탁자를 정돈하고 밥그릇 3개를 올려놓았다.
은 뚜껑이 덮인 접시가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였다. 우리는 탁자 앞에 앉았다. 물은 신선하고 맑았지만 물은 물이었다. 우리에게 제공된 음식 중에 세련된 조리법으로 조리된 생선 요리가 눈에 띄었다. 그릇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우아하고 품이 있었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취향은 전혀 아니었다. 허기가 채워지자 졸음이 몰려왔다. 기나긴 밤을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난 뒤 오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나의 두 동료는 양탄자 위에 뻗었고 곧 깊은 잠에 빠졌다. 나는 잠이 쏟아졌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 너무 많은 생각들이 쌓였고 수많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나를 짓눌렀다. 너무 많은 영상들 때문에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곧 내 머리는 고요해졌고 내 상상은 밀려오는 졸음에 녹아내렸다. 나도 곧 나른한 잠에 빠졌다.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다. 피로가 완전히 풀린 걸로 봐서 꽤 오랜 시간 잔 것이 틀림없다. 그때 갑자기 짠내 가득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방안이 시원해졌다. 생기 넘치는 바닷바람이었다. 나는 입을 크게 벌렸다. 허파가 신선한 공기 입자들로 가득 찼다. 그와 동시에 배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다. 아주 작은 진폭이었지만 분명 흔들리고 있었다. 철로 된 이 배는 고래가 그러하듯 숨쉬기 위해 수면으로 올라가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때 밖에서 철판을 밟고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자물쇠가 열리고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들어왔다.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오. 이 배의 선장이었다. 이 방에 들어왔던 두 남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식탁 모서리에 기댄 채 우리를 유심히 관찰했다. 잠시 후 선장이 차분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다. 여러분, 나는 불어와 영어, 독일어, 라틴어를 모두 할 줄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대답할 수도 있었소. 하지만 먼저 당신들에 대해 알아보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소. 나는 많이 망설였소. 여러분은 아주 유감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인간과 관계를 끊어버린 남자와 마주하게 되었소. 말하자면 당신들은 내 삶을 방해한 거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말했다. 본의 아니게?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온 바다를 누비며 나를 쫓은 것이 본의가 아니란 거요. 당신들이 군함에 탄 것도 본의 아니라고. 내 배를 향해 작사를 던지고 대포를 쏜 것도 내가 당신들을 적이라고 여길만 했다는 걸 이해할 것이오. 나는 한참을 망설였소. 내가 여러분을 환대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소. 당신들이 피난처로 삼았던 이 배를 바다 밑으로 몰아서 당신들의 존재를 잊어버리면 그만이었소. 그건 내 권리 아니오? 그건 아마 야만인의 권리겠지요. 문명인의 권리는 아닙니다. 내가 대답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문명인이 아니오. 나는 오직 나만이 평가할 수 있는 이유로 사회와 완전히 관계를 끊었소. 따라서 난 세상의 규칙을 따르지 않소. 그러니 내 앞에서 그런 규칙 따위를 내세우지 마시오. 당신들은 내 배에 있을 거요. 운명이 당신들을 여기에 던져 넣었으니 걱정은 마시오. 이 배 안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을 거요. 그 대가로 한 가지 조건을 걸겠소. 조건에 복종하겠다고 말만 하면 돼요. 말씀하시오. 명예로운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선장의 격한 말에 내가 대답했다. 그렇소. 어떤 불가피한 상황에는 당신들을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 이 선실에 가둬둘 수 있다는 것이오. 폭력을 쓰고 싶지 않으니 그럴 경우 무조건 따라주시오. 그래준다면 당신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목숨을 지켜주겠소. 당신들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일이기 때문이요. 이 조건을 받아들이겠소? 받아들이겠소. 다만 우리가 이 배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자유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소. 걸어다니고 돌아다니고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고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볼 수 있는 자유요. 나와 내 동료들이 누리는 자유와 같은 것이요. 우리는 분명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그 자유는 죄수들이 감옥 안을 돌아다니는 자유일 뿐이요.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소. 내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반박했다.
하지만 만족해야 하오. 뭐라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가 조국과 친구, 부모와 다시 만나는 걸 포기하라는 말이오? 그렇소. 선장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우리의 처지를 남용하고 있어.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소? 아니요. 이건 관용이요. 당신들은 전쟁 포로요. 내 말 한마디에 당신들을 깊은 바다에 빠뜨릴 수도 있었지만 내가 당신들을 구해준 거요. 먼저 공격한 건 당신들이요. 당신들은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내 존재의 비밀을 캐내려고 왔소. 그런데도 내가 당신들을 돌려보내줄 거라고 기대하는 거요. 당신들을 붙잡아두는 건 당신들을 무사히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닌 나를 지키기 위함이요. 아로낙스 교수, 난 당신을 알고 있소. 당신은 내 배에서 보낸 시간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요. 놀라운 세계를 여행하게 될 테니까. 놀람과 경이로움이 일상이 될 것이요. 눈앞에 끊임없이 펼쳐질 광경은 쉽게 실증나지 않을 거요. 당신은 세상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신비로움을 보게 될 것이 분명하오. 선장의 말에 난 아주 크게 흔들렸다. 나는 약점을 잡혔다. 아무리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다고 해도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말았다. 선장이 방을 나서려는 순간 내가 말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어떻게 부르면 됩니까? 나는 그저 네모 선장일 뿐이요. 그리고 나에게 당신들은 노틸러스 호의 승객일 뿐이요. 선장이 대답했다. 네모 선장은 승무원에게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무언가를 명령했다. 그리고 네드랜드와 콩새위에게 몸을 돌리며 말했다. 당신들의 선실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소. 이 남자를 따라가시오. 거절할 이유가 없지. 네드랜드가 대답했다. 그들은 30시간 동안 갇혀 있었던 방에서 나가게 되었다. 자, 아로낙스 교수. 우리의 식사도 준비되어 있소. 내가 안내하겠소. 알겠습니다, 선장님. 나는 네모 선장을 따라 소박한 가구로 장식되어 있는 식당으로 갔다. 흑단 장식으로 상감된 키 큰 참나무 찬장이 식당 끝에서 끝까지 놓여 있었다. 상단이 물결무늬로 된 찬장은 값을 알 수 없는 그릇들과 유리잔들로 반짝거리고 있었다. 식당 중앙에는 풍성한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네모 선장이 내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앉으시오. 시장할 테니 어서 드시오. 모든 식기 세트에는 움직임 속의 움직임이라는 구절이 쓰여 있었다. 움직임 속의 움직임. 이 문장은 인을 위에가 아닌 안에라고 해석하면 이 잠수함에 딱 적용되는 문장이었다. 식탁에는 정말 많은 요리가 있었는데 모두 해산물 요리였다. 먹는 것마다 아주 독특하고 맛있었다. 대부분 당신이 모르는 요리일 것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말고 드시오. 모두 영양가 있는 것들이요. 나는 오래전부터 육지 음식들을 거부했소. 그래도 보다시피 매우 건강하오. 우리 건장한 선원들도 나와 똑같이 먹고 있소. 모두 바다에서 나는 것으로 요리한 것이라오. 바다는 지구의 10분의 7을 차지하오. 바다의 숨결은 순수하고 건강하지. 아, 교수. 바닷속에서 살아보시오. 이곳에만 독립이 존재하오. 이곳에서는 모두가 자유롭소. 네모 선장은 열정으로 가득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말을 멈추었다. 잠시 후 흥분을 가라앉힌 선장은 침착함을 되찾고 나에게 말했다. 자, 교수. 노틸러스 호를 구경하고 싶다면 말하시오. 언제든 안내하겠소. 바닷속의 남자. 네모 선장이 일어서자 나도 그를 따라 일어섰다. 식당 뒤에 있는 이중문이 열렸고 우리는 서재로 들어갔다. 검은 자단나무에 구리장식이 상감된 높은 책장에는 기다란 선반마다 똑같이 제본된 책들이 가득 꽂혀 있었다. 네모 선장님, 육지에 어떤 궁전에 두어도 충분히 자랑스러울 만한 서재군요. 이 서재가 당신을 따라 깊은 바다까지 왔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6, 7천 권 정도 되겠군요. 나는 막 긴 의자에 드러누운 선장에게 말했다. 1만 2천 권이요, 아로낙스 교수. 이것이 육지와 나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끈이지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책을 읽어도 좋소. 나는 네모 선장에게 고맙다고 말한 뒤 책장으로 다가갔다. 책장에는 다양한 언어로 된 과학책, 도덕책, 문학책이 가득했다. 그 작품 중에서도 나는 고대와 현대 거장들의 걸작들이 눈에 가장 띄었다. 다시 말하면 그것들은 인류가 역사, 시, 소설, 과학 분야에서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작품들이었다. 선장님, 여기는 과학의 보물들이 있군요. 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네모 선장이 서재로 들어오는 문 맞은편에 있는 문을 열었다. 나는 휘황찬란한 조명이 켜져 있는 거실로 들어갔다. 거실은 면이 비스듬히 잘린 커다란 사각형 형태로 길이 10m, 너비 6m, 높이 5m 정도였다. 경쾌한 아라베스크 장식을 한 천장 조명은 나처럼 밝고 부드러운 빛을 내며 박물관의 놀라운 물건들을 비추고 있었다. 똑같은 액자 속에 들어있는 거장의 그림 30여 점과 그 사이에 빛나는 문구 장식이 벽에 걸려 있었다. 액자 속 유화들은 가치가 엄청났고 대부분 내가 유럽의 개인 컬렉션이나 전시회에서 감탄하며 봤던 것이었다. 네모 선장이 예고한 대로 이미 나는 입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선장님,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볼 것도 없이 당신을 예술가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기껏해야 예술가일 뿐이요. 예전에 나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아름다운 작품을 수집하는 걸 좋아했소. 내게는 죽어버린 육지의 마지막 추억이요. 예술작품 옆에는 희귀한 자연물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것은 주로 바다에서 나오는 식물이나 조개 같은 것이었다. 분명 네모 선장이 직접 구했을 것이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전기불빛이 나는 분수가 수반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머리 없는 연체동물 중에서 가장 큰 조개 껍데기로 만든 것이었다. 물결 모양을 이루고 있는 테두리는 6m 정도 되어 보였다. 수반 주위에는 구리로 틀을 짜서 고정시킨 우아한 유리 장식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박물학자도 본 적 없는 가장 귀한 바다의 산물들이 분류되어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박물학자인 내가 느꼈을 기쁨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수집품의 가치는 가격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였다. 네모 선장은 이 다양한 표본을 얻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을 것이다. 교수, 당신이 지낼 선씨를 보러 갑시다. 노틸러스 호에서 당신이 어떻게 지내게 될지 알아야 하니 말이오. 나는 네모 선장을 따라갔다. 거실의 사방에 문이 있었다. 네모 선장은 좁은 통로를 통해 나를 배 앞쪽으로 인도했다. 그곳에는 일반 선실이 아니라 침대와 세면대, 다양한 가구를 갖춘 우아한 방이 있었다. 나는 고마울 따름이었다. 당신 방은 내 방과 이어져 있어. 그리고 내 방은 우리가 방금 나온 거실과 연결되어 있어. 선장이 문을 열면서 말했다. 나는 선장의 방으로 들어갔다. 철제 침대와 책상, 화장대가 놓인 평범한 방이었다. 흐릿한 불빛이 비추고 있었지만 안락해 보이지는 않았다. 꼭 필요한 것밖에 없었다. 네모 선장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앉으시오. 선장은 벽에 걸려있는 도구들을 차례로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교수, 이것은 노틸러스 호가 항해하는 데 필요한 장치들이요. 거실에서처럼 나는 나의 방에서도 항상 이것들을 주시하고 있어. 이것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나의 상황과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요. 항해에 쓰이는 일반적인 도구들은 당신이 이미 알고 있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사용법도 알지요. 그런데 노틸러스 호에는 특별한 도구들이 있군요. 내가 대답했다. 몇 가지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오. 강력하고 뜻대로 잘 움직이면서도 빠르고 사용하기 쉬운 물질이 이 배를 지배하고 있어. 그 힘으로 모든 걸 움직인다. 빛과 열이 나는 것, 그것이 내 기계의 핵심이요. 바로 전기요. 전기? 나는 놀라서 소리쳤다. 그렇소, 교수. 하지만 선장님, 전기의 힘으로는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기 힘들 텐데요. 전기의 추진력은 아주 제한적이어서 작은 힘밖에 낼 수 없지 않습니까? 교수, 내 전기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는 그런 전기가 아니오. 여기까지가
내가 알려줄 수 있는 전부요. 그렇다면 더 설명해달라고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 성과에 놀라는 것으로 만족하지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로낙스 교수, 나를 따라오면 노틸러스 호 뒷부분을 보여주겠소. 네모 선장이 일어서며 말했다. 이제 이 배의 앞부분은 모두 알게 되었다. 정확하게 구분해보면 5미터 길이의 식당은 바닷물이 침투할 수 없는 방수벽을 사이에 두고 서재와 나누어져 있었다. 10미터 길이의 거실도 역시 방수벽을 사이에 두고 선장의 방과 나뉘어 있었다. 선장의 방이 5미터이고 내 방이 2.5미터이니 물탱크가 뱃머리까지 7.5미터로 이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총 길이는 35미터였다. 방수벽에 달린 문들은 모두 고무로 완전히 밀폐되어 있었다. 그 덕에 노틸러스 호에 구멍이 생겨 물이 들어오더라도 배 안의 사람들은 안전한 것이었다. 나는 네모 선장을 따라 좁은 통로를 지나 배의 중심부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두 개의 방수벽 사이에 우물처럼 뚫려 있는 빈 공간이 있었다. 벽에 고정된 철사다리가 꼭대기까지 이어져 있었다. 나는 선장에게 사다리 용도를 물었다. 보트가 있는 곳으로 연결돼요. 선장이 대답했다. 뭐라고요? 보트가 있다고요? 나는 놀라서 되물었다. 가볍고 가라앉지 않는 훌륭한 보트가 있어. 산책하거나 낚시할 때 사용한다. 보트를 타려면 수면 위로 올라가야 하겠죠? 전혀 그렇지 않소. 보트는 노틸러스 호 선체 윗부분에 붙어 있어. 보트를 보관하려고 마련해둔 공간이오. 보트는 방수 처리를 한 뒤 단단한 볼트로 고정해 두었소. 이 사다리는 노틸러스 호로 드나들 수 있는 구멍으로 이어져 있어. 그 구멍은 보트 측면에 있는 비슷한 구멍과 연결되어 있지요. 나는 그 이중의 출구를 통해 보트로 들어가오. 그러면 어떻게 배로 돌아오지요? 나는 돌아오지 않소. 아로낙스 교수. 돌아오는 건 노틸러스 호요. 내 명령에 따르지요. 우리는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내가 전보를 치기만 하면 되는 거요. 아주 간단하군요. 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도취되어 말했다. 갑판으로 이어진 계단을 지나자 2미터 길이의 선실이 보였다. 콩새에 의한 네덜란드의 선실이었다. 둘은 정신없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 다음 문이 열리자 3미터 길이의 부엌이 나타났다. 모든 요리는 전기가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증류기에 열을 가해 훌륭한 식수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부엌 옆으로는 안락한 욕실이 있었다. 수도꼭지에서 찬물과 더운 물이 마음껏 나왔다. 부엌 뒤로는 5미터 길이의 승무원 선실이 있었다. 문이 닫혀있어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다. 노틸러스 호의 승무원 수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배 끝에는 네 번째 방수벽이 승무원 선실과 기관실 사이에 있었다. 문을 열자 네모 선장이 만들어 놓은 기관 장치들이 보였다. 네모 선장은 1등 기술자임이 틀림없었다. 기관실은 아주 밝았고 길이는 20미터가 넘었다. 이곳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한쪽에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장치가 있고 다른 쪽에는 동력을 스크루에 전달하는 기계장치가 있었다. 나는 노틸러스 호의 기계장치들을 흥미롭게 살펴보았다. 어떻게 전기가 이런 힘을 낼 수 있는 걸까? 무제한적인 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네모 선장님, 어떻게 심해까지 닿을 수 있지요? 수면 위로는 어떻게 올라가는 건가요? 어떻게 제자리에 가만히 떠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이런 걸 물어보면 실례인가요? 전혀 실례가 아니오, 교수. 당신은 이 잠수함에서 떠나지 않을 테니까요. 거실로 갑시다. 그곳이 우리의 집무실이요. 노틸러스 호에 대한 모든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선장이 대답했다. 잠시 후 우리는 거실 소파에 시가를 물고 앉았다. 선장은 내 눈앞에 설계도를 펼쳐놓았다. 그것은 노틸러스 호의 평면도, 단면도, 인면도였다. 그러고는 설명을 시작했다. 이 배를 다각도에서 본 설계도요. 이 배는 끝부분이 뾰족한 원뿔형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원통 모양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시가 모양처럼 생겼다고 보면 돼요. 원통 길이는 정확히 70m이고
가로보는 가장 긴 부분이 8m요. 이 두 조건을 가지고 노틸러스호의 표면적과 부피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요. 표면적은 1011.45제곱미터고 부피는 1500.24제곱미터요. 그러니까 이 배가 완전히 잠수하면 물을 밀어내는 배수량이 1503제곱미터, 즉 1500톤이라는 뜻이요. 노틸러스호는 두 개의 선체로 되어 있어. 하나는 내부 선체, 또 하나는 외부 선체요. 강철로 만들어진 이것들은 T자 모양의 강철로 연결되어 있어. 이런 구조 덕분에 마치 속이 꽉 찬 하나의 덩어리처럼 지탱할 수 있어. 정말 훌륭한 배요. 선박에서는 선장보다 제작자가, 제작자보다 설계자가 배를 더 신뢰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노틸러스호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 수 있을 거요. 나는 선장이자 제작자이며 설계자이니까. 네모 선장님이 이 배의 설계자군요. 그렇소, 교수. 나는 육지에 있던 시절 런던과 파리, 뉴욕에서 공부했어. 그런데 어떻게 이 엄청난 노틸러스호를 비밀리에 제작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각 부품은 세계 곳곳에서 가상 주소지로 배달시켰어. 하지만 부품은 그렇게 만든다 해도 그것을 한 곳에서 조립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수,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무인도에 작업장을 만들었어. 나의 일꾼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친 용감한 동료들과 함께 노틸러스호를 완성했지. 작업이 끝난 뒤 섬에 남아있는 흔적은 모두 불태웠소. 그렇다면 배를 만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겠군요. 선장님은 부자군요. 어마어마한 부자요. 교수, 프랑스가 가진 빚 100억을 손쉽게 갚아줄 수 있을 만큼. 검은 해류. 교수, 원한다면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우리 여행의 출발 지점으로 정합시다. 지금이 오전 11시 45분이요. 자, 수면으로 올라갑시다. 선장은 전기벨을 3번 눌렀다. 펌프가 물탱크에 물을 내보내기 시작했다. 압력계의 바늘이 낮아지며 노틸러스호가 상승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었다. 그리고 잠시 후 바늘이 멈췄다. 도착했소. 선장이 말했다. 나는 갑판으로 이어진 중앙 계단으로 갔다. 그리고 노틸러스호의 윗부분에 이르렀다. 갑판은 80cm만 수면 위로 나와 있었다. 노틸러스호의 철판은 거대한 파충류의 몸을 덮고 있는 비늘 같아 보였다. 노틸러스호를 수중 동물이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던 이유였다. 갑판 중간쯤에 보트 윗부분이 반쯤 박혀 있었다. 갑판 앞뒤로는 나지막한 선실 2개가 솟아 있었다. 두 선실은 벽이 비스듬하고 일부가 렌즈 모양의 두꺼운 유리로 막혀 있었다. 하나는 노틸러스호의 방향을 조종하는 조타실이고 하나는 길을 밝히는 강력한 전기램프가 빛나는 방이었다. 바다는 잔잔하고 하늘은 맑았다. 바다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암초도 섬도 보이지 않았다. 에이브러햄 링컨호도 없었다. 망망대해였다. 네모 선장은 태양의 고도를 측정했다. 태양의 고도로 우리가 있는 곳의 위도를 알아냈다. 올해는 동경 137도 15분에 있소. 어떤 자오선을 따른 거죠? 선장의 대답에서 그의 국적을 추측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내가 물었다. 교수, 나는 파리와 그리니치, 워싱턴 자오선에 맞춘 여러 크로노미터를 갖고 있어. 당신을 위해 파리 자오선을 사용하겠소. 파리 자오선에서 동경 137도 15분, 북위 30도 7분이요. 다시 말해 동해에서 약 500km가량 떨어져 있어. 우리는 오늘 11월 8일 정오에 해저 탐험을 시작한 거요. 신의 가호가 있기를. 내가 대꾸했다. 교수, 이제 당신이 혼자 연구할 수 있도록 내가 자리를 피해주겠소. 거실은 마음대로 써도 좋소. 그럼 난 이만 물러가오. 선장이 말을 남기고 뒤돌아갔다. 나는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다.
내 신경은 온통 네모 선장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인정받지 못한 학자일까, 천재일까? 정치적 혁명으로 경력이 단절된 과학자일까? 아직은 뭐라고 단정 지을 수 없었다. 나는 거실에 앉아 1시간 내내 네모 선장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잠시 후 네드랜드와 콩새우가 거실에 나타났다. 나의 두 용감한 동료는 눈앞에 펼쳐진 경이로운 보물들을 보고 넋이 나간 듯 꼼짝하지 않았다. 여기가 어디지요? 퀘벡 박물관에 온 것 같군요. 캐나다인이 외쳤다. 나는 내가 아는 모든 것, 아니, 오히려 내가 모르는 모든 것을 그에게 설명했다. 그리고 이 배에서 무언가 보거나 들은 것이 있는지 물었다. 신기하게도 정말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 배의 승무원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아로낙스 교수님, 이 배에 몇 명이 있는지 말해주실 수 있습니까? 10명? 20명? 50명? 100명? 네드랜드가 대답했다. 잘 모르겠네. 이제 노틸러스 호를 탈출한다든지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할 걸세. 이 배는 현대산업의 걸작일세. 이 배를 못 봤다면 후회할 뻔했네. 자네들도 배 안을 찬찬히 보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이네. 본다고요? 하지만 강철 감옥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전진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네드랜드의 말이 끝나자 거실이 캄캄해졌다. 완전한 어둠이었다. 어떤 놀라운 일이나 좋은 일,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 채 우리는 말을 하지도 꼼짝하지도 않았다. 그때 노틸러스 호 거실의 양쪽 철판벽이 열리더니 빛이 들어왔다. 그리고 전기 불빛에 환해진 바다가 나타났다. 투명한 이중 유리창이 바다와 우리를 가르고 있었다. 노틸러스 호 반경 2km 주변의 바다가 똑똑히 보였다. 얼마나 멋진 광경인가. 이 광경을 어떤 말로 묘사할 수 있을까? 전기불빛이 물속을 채우고 있었다. 아니, 빛을 받은 물이 아니라 물이 된 빛이었다. 거실 양쪽의 유리창 너머로는 아무도 탐험하지 않은 심해가 펼쳐져 있었다. 거실이 어두워 바깥이 더 밝게 보였다. 우리는 이 유리창이 마치 거대한 수족관 유리인 것처럼 넋이 나가 유리창에 몸을 기댄 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2시간 내내 바닷속 동물 군대가 노틸러스 호를 호위했다. 우리의 감탄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감탄사가 끊이지 않았다. 네드랜드는 물고기 이름을 말했고 콩새우는 그것을 분류했다. 나는 물고기들의 활기찬 움직임과 아름다운 모습에 넋을 잃었다. 이렇게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있는 물고기를 본 적이 없었다. 내 눈앞을 지나가며 나를 현혹시킨 다양한 물고기들을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다. 하늘의 새보다 훨씬 많은 수의 물고기들이 몰려들었다. 분명히 눈부신 전기 불빛에 이끌려왔을 것이다. 갑자기 거실이 환해졌다. 그리고 곧 철벽벽이 닫혔다. 매혹적인 광경이 사라졌다. 네드랜드와 콩새우는 선실로 돌아갔고 나도 방으로 돌아왔다.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나는 식사를 한 뒤 책을 읽고 쓰고 생각하며 밤을 보냈다. 그러다 잠이 몰려왔고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졌다. 다음 날인 11월 9일 나는 12시간이나 자고 일어났다. 옷을 입고 거실로 나갔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유리 진열장 아래에 쌓여있는 보물들을 살펴보는데 푹 빠져 있었다. 희귀한 바다식물로 가득한 거대한 표본실도 샅샅이 살펴보았다. 식물들은 말린 것인데도 아름다운 색깔을 유지하고 있었다. 네모 선장을 만나지 못한 채 하루가 흘렀다. 거실의 철판벽도 열리지 않았다. 아마도 우리가 그 아름다운 광경에 실증나지 않도록 가끔씩만 열어줄 모양이었다. 11월 10일. 버려지고 고독하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나는 이곳에서 아무것도, 심지어 승무원 한 명조차 보지 못했다. 네드랜드와 콩새우만이 나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주었다. 11월 11일 이른 아침, 노틸러스 호 내부에 신선한 공기가 퍼지는 것이 느껴졌다. 노틸러스 호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뜻이었다. 나는 중앙 계단을 통해 갑판으로 올라갔다.
밝고 활기찬 일출에 감탄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네모 선장에게 인사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부선장이 나타났다. 그는 나를 보지 못한 것 같았다. 부선장은 성능 좋은 망원경으로 수평선을 살폈다. 그 다음 해치 쪽으로 가서 정확히 이렇게 말했다. 나우트론 레스포크 로르니 비르치.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몰랐다. 부선장은 그렇게 말하고 갑판을 내려갔다. 나도 내 방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매일매일 똑같이 닷새가 흘렀다. 나는 매일 아침 갑판으로 올라갔고 닷새 동안 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 나타나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네모 선장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왠지 더는 선장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11월 16일 네덜란드와 콩세이와 함께 내 방으로 돌아오니 책상에 쪽지가 놓여 있었다. 노틸러스 호에 있는 아로낙스 교수에게 내일 아침 나의 크레스포 섬 숲으로 사냥을 갈 예정이요. 아로낙스 교수를 초대합니다.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며 교수의 동료들도 참석한다면 기쁘겠습니다. 노틸러스 호의 지휘관 네모 선장. 사냥이라고? 네덜란드가 외쳤다. 분명 그렇게 쓰여 있군. 내가 쪽지를 다시 읽어보며 말했다. 잘 됐어요. 초대를 수락하세요. 일단 육지로 가면 뭔가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네덜란드가 대꾸했다. 다음 날인 11월 17일 잠에서 깼을 때 노틸러스 호가 멈춰 있다는 게 느껴졌다. 나는 재빨리 옷을 입고 거실로 갔다. 네모 선장이 거실에 있었다. 그는 내게 인사하며 함께 가겠냐고 물었다. 네모 선장은 자신이 일주일간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떤 언급도 없었기 때문에 나도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와 내 동료들은 사냥을 따라가겠다는 말만 했다. 다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육지와 모든 관계를 끊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크레스포 섬에 있는 숲을 소유하고 있죠? 교수, 그것은 육지의 숲이 아니라 바닷속 숲이요. 저를 그곳에 데리고 갈 건가요? 그렇소. 걸어서요? 그렇소. 걸어가지만 물에 젖지 않소. 사냥하면서요? 사냥하면서. 손에 총을 들고? 손에 총을 들고. 나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노틸러스 호의 선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분명 머리가 돈 거야. 유감이군. 미친 것보다는 이상한 사람일 때가 더 나았는데. 교수, 내 말을 들어보시오. 당신은 내가 숲이 바닷속에 있다고 했을 때 아마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요. 잘 알다시피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어야 물속에서 살 수 있어. 해저에서 일할 때 방수복을 입고 금속 헬멧을 쓰고 밀 펌프와 배출 제어기를 사용해 외부 공기를 받아들이지요. 하지만 그러면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지요. 고무관을 통해 외부 공기를 보내주는 펌프를 달고 있으면 쇠사슬로 육지에 묶여있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내가 물었다. 루케롤, 드네루즈 장치를 사용하는 거요. 이 장치는 우리 몸의 장기에 어떤 고통도 주지 않고 새로운 생리 조건에서 숨 쉴 수 있게 해주지요. 이 장치는 두꺼운 철판으로 만든 공기통인데 이 공기통에서 나온 두 개의 고무관이 사용자의 코와 입을 막아주는 마스크에 연결되어 있어. 하나는 숨 쉴 때 공기를 들어오게 하고 하나는 공기를 나가게 하는 용도지요. 하지만 해저에서는 상당한 압력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머리를 구리 헬멧으로 감싸야 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드나드는 관을 헬멧에 연결시켰소. 대단합니다. 하지만 공기가 빨리 소모될 텐데요. 공기통은 보통 9시간에서 10시간 동안 공기를 제공하오. 그렇다면 깊은 해저에서는 어떻게 길을 밝히나요? 룸코르프 장치를 사용하오. 아로낙스 교수, 이건 허리에 매는 장치로 전기를 받아들여 랜턴으로 보내는 전지가 들어있어. 랜턴 안에 있는 유리 코일이 작동하면 탄산가스가 하얀 빛을 내는 거요. 선장님, 더는 의심할 게 없군요. 하지만 당신이 내 손에 들려줄 총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그건 화약총이 아니오. 화약 대신 고압력 공기를 사용하오.
고압력 공기는 노틸러스호의 펌프가 얼마든지 공급해 줄 수 있지요. 그리고 총알은 금속판으로 둘러싸인 유리 캡슐로 되어 있어. 밑바닥은 납으로 되어 있어 아주 무겁소. 그 속에 전기가 고강도로 담겨져 있지요. 아주 가벼운 충격에도 전파가 방해를 받기 때문에 제 아무리 강한 동물이라도 그 즉시 죽고 맙니다. 더는 할 말이 없군요. 이제 총을 드는 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나는 식탁에서 일어서면서 대답했다. 네모 선장은 나를 노틸러스호 뒤편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나의 듬직한 두 동료가 우리를 따라왔다. 우리는 해저숲 산책을 위한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기관실 근처 선실로 향했다. 해저숲을 산책하다. 벽에 걸린 잠수복 12벌이 해저숲 산책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잠수복을 본 네드랜드는 입고 싶지 않다는 표정을 역력히 드러냈다. 입어야 하네, 네드. 내가 말했다. 저는 누가 강제로 입히지 않는 한 절대로 저 옷을 입지 않을 겁니다. 네드랜드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했다. 우리는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네드 씨. 네모 선장이 말했다. 승무원 2명이 나와 콩새우가 무거운 잠수복 입는 것을 도와주었다. 잠수복은 윗옷과 바지로 되어 있는데 바지 끝에는 밑창에 납덩이를 댄 무거운 신발이 달려 있었다. 윗옷은 갑옷처럼 얇은 구리 재질이 가슴을 감싸고 있어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었다. 소매 끝은 부드러운 장갑 형태로 되어 있어 편하게 손을 움직일 수 있었다. 네모 선장과 그의 동료, 나와 콩새우는 곧 잠수복으로 갈아입었다. 이제 금속 헬멧을 머리에 쓰는 일만 남았다. 하지만 그 전에 나는 선장에게 우리가 사용할 총을 살펴볼 수 있는지 물었다. 노틸러스 승무원이 내게 총을 보여주었다. 제법 큰 개머리판은 강철로 되어 있고 밸브가 열리면 개머리판 안에 저장된 압축 공기가 금속관으로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개머리판을 파서 만든 탄창에는 20발 정도의 전기 총알이 들어있었다. 용수철이 있어서 단환이 자동으로 위치에 놓였다. 한 발을 쏘면 다음 발이 장전되었다. 선장님, 이 무기는 완벽하고 다루기도 쉽군요. 시험 삼아 한번 쏘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다 밑바닥으로 내려가나요? 내가 물었다. 걸어서 갈 거요. 네모 선장은 헬멧을 머리에 썼다. 나와 콩새우도 따라 썼다. 우리 등에 있는 루케롤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나는 편하게 숨 쉴 수 있었다. 룸코르프 램프를 허리에 차고 손에는 총을 들고 떠날 준비를 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무거운 잠수복 때문에 한 발짝도 내딛기 힘들었다. 누군가가 탈의실에 딸린 작은 방으로 나를 미는 느낌이 들었다. 콩새우도 나를 따라 떠밀려 왔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고 짙은 어둠이 우리를 감쌌다. 잠시 후 맹렬하게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차가운 기운이 발끝에서 가슴까지 올라왔다. 밸브를 열어 바깥에 있는 물을 배 안쪽으로 유입시킨 게 틀림없었다. 방은 곧 물로 가득 찼다. 그때 노틸러스호 측면에 있는 두 번째 문이 열렸다. 흐릿한 빛이 우리를 비췄다. 잠시 후 우리는 바다 밑바닥에 발을 딛고 서 있었다. 네모 선장은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동료는 몇 발 뒤에서 우리를 따라왔다. 나와 콩새우는 나란히 서 있었다. 어느새 잠수복과 신발, 공기통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무기력한 덩어리가 아니라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이는 존재였다. 나는 100m 거리에 있는 물체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었다. 나를 둘러싼 물은 일종의 공기 같았고 공기보다는 밀도가 더 높았지만 투명했다. 고개를 들어보니 머리 위로 잔잔한 수면이 보였다. 우리는 파도에 쓸린 자국이 하나도 없는 고운 모래 위를 걷고 있었다. 15분 동안 미세한 조개 껍데기가 뿌려져 있는 반짝이는 모래밭을 밟으며 걸었다. 기다란 암초처럼 생긴 노틸러스 호가 점차 멀어졌다. 이윽고 멀리서 희미한 형태의 물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햇빛이 수면 위의 물결로 비스듬하게 들어가고 있었다.
물의 프리즘을 통과한 빛은 굴절되고 분산되어 꽃과 바위, 조개의 가장자리를 7색깔 무지개색으로 물들였다. 다채로운 색깔이 어우러진 풍경은 축제를 보고 있는 듯 놀라웠다. 이 장엄한 광경을 보고 콩새우도 나처럼 멈춰섰다. 모래바닥에는 수천 개의 빛나는 연체동물 표본이 깔려 있었는데 발로 밟고 있는 것이 마음 아플 정도로 예뻤다. 하지만 우리는 걸어야만 했다. 곧 바닥의 모습이 바뀌었다. 모래 평원에서 끈적거리는 지층이 시작되었다. 그 다음은 해초 들판을 걸었다. 불밭은 사람이 직접 만든 양탄자와 견줄 만큼 폭신하고 부드러웠다. 노틸러스 호를 떠난 지 1시간 반가량이 되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햇빛이 더 이상 굴절하지 않고 수직으로 내리꽂았다. 우리는 규칙적인 걸음으로 걸어갔다. 땅을 내딛는 소리가 제법 크게 울렸다. 그 순간 가파른 내리막이 나타났다. 100m 정도 내려간 뒤 네모 선장이 걸음을 멈췄다. 그는 내가 가까이 오기까지 기다렸다가 손가락으로 어두운 곳을 가리켰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거대한 검은 덩어리가 있었다. 크레스포 섬의 숲이로군. 내 생각이 맞았다. 크레스포 섬의 숲은 해수면까지 올라간 거대한 나무 형태의 식물로 이루어져 있었다. 아주 가느다란 풀이나 잎도 철사처럼 곧게 뻗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곳은 그야말로 수직 왕국이었다. 나는 우리를 둘러싼 짙은 어둠이나 독특한 숲의 모습에는 금방 적응했다. 수직으로 된 모든 물건들은 표면적으로 바닥에 닿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 1시쯤 네모 선장이 휴식 신호를 보냈다. 나는 드디어 쉴 수 있게 되어 만족스러웠고 수직으로 뻗은 식물 아래에 누웠다. 휴식은 아주 달콤했다. 헬멧 때문에 다른 사람과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만 좀 아쉬웠다. 4시간이나 산책했는데 전혀 배가 고프지 않다는 게 놀라웠다. 대신 쏟아지는 잠을 참기 힘들 지경이었다. 무거운 헬멧 안에서 자꾸 눈이 감겼다. 네모 선장과 그의 동료도 잠이 들고 나 또한 물리칠 수 없는 잠에 빠지고 말았다. 얼마나 잠을 잤는지 모르겠다. 잠에서 깼을 때 예기치 못한 것이 나타났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커다랗고 흉측한 바닷개가 수상쩍은 눈빛으로 노려보고 나를 덮치려 했다. 바로 그때 콩새우와 네모 선장의 동료가 잠에서 깨어났다. 네모 선장은 동료에게 그 끔찍한 갑각류를 알려주었다. 그러자 그는 개머리판으로 괴물을 때려 눕혔다. 괴물은 엄청난 경련을 일으키며 다리를 뒤틀었다. 이 일이 일어난 뒤 나는 그 어느 곳보다 이곳에서 더 위험한 동물을 만날 수도 있고 잠수복이 나를 온전히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었다. 나는 다시금 경계태세를 갖추기로 마음먹었다. 4시쯤의 산책은 끝나고 노틸러스 호로의 귀환이 시작되었다. 네모 선장이 선두에 서서 우리를 이끌었다. 우리는 갖가지 종류의 작은 물고기떼 사이를 걸었다. 하늘의 새보다 수가 많고 빨랐다. 우리는 2시간 동안 때로는 모래 평원을, 때로는 통과하기 힘든 해초 들판을 걸어갔다. 더는 걸을 수 없겠다고 생각했을 때 다행히 노틸러스 호가 보였다. 우리는 20분 안에 배에 도착할 것이다. 그곳에 가면 숨 쉬기가 편해질 것이란 생각에 힘이 났다. 그때는 우리의 귀환이 늦어질 사건이 벌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끔찍한 상어들이 우리를 위협했다. 꼬리가 엄청나게 길고 흐릿하고 음울한 눈을 가진 상어 한 쌍이었다. 강철 같은 턱으로 사람을 통째로 으깰 수도 있는 괴물이었다. 콩새우가 그것들의 종류를 분리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과학자가 아니라 온전히 잡아먹힐지도 모르는 희생자의 눈으로 그것의 은빛 폐와 이빨을 곤두세운 무시무시한 아가리를 관찰했다. 다행히도 이 탐욕스러운 동물은 시력이 그리 좋지 않았다. 갈색 지느러미로 우리를 살짝 스치고 지나갔다. 우리는 기적같이 위험에서 벗어난 것이다. 30분 후 우리는 전기 불빛을 따라 노틸러스 호에 도착했다. 문은 열려 있었다. 우리는 타르실로 들어가 힘겹게 잠수복을 벗었다.
그제야 피곤함과 배고픔과 잠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나는 놀라운 해저 산책에 감독을 안고 내 방으로 돌아갔다.